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설의 강지영입니다. 경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인데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 테니스 좀 치신다고 그래가지고 얼굴에 좀 주근깨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을렸습니다. 예.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그동안 테니스는 밤에 치니까 아, 밤에 너무 치셨어요? 어휴, 죄송합니다. 낮에 좀 놀러 다녀서 좀 네. 이렇게 주근깨가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마 내일 10만 명 달성 실버 버튼 가나요?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아, 오늘 좀 열심히 해보면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맞아요. 금리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하시는 그 물가 상승률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도 3.7%까지 떨어졌거든요. 물론 그 말씀을 들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니 무슨 물가가 떨어졌어. 체감이 안 되는데. 여전히 너무나 높은데 3.7%나 떨어졌어. 근데 제가 이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키워드가 바로 그 얘기를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서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 그럼 이어서 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바로 그럼 키워드 띄워주세요. 그렇군요. 네. 키보드로 보는 경제 이슈 아파트 가격 먼저 이건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파트 가격 드디어 안정세 물음표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의 낙폭이 이제 감소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전세 매물도 소진되고 있고 급매물도 감소세 있는데 네. 금리 안정화되고 있고요. 계속 네. 유지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아파트 매매가의 회복 신호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회복 신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바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보통 아파트 매매 가격의 등락률이라고 하는데 이 등락률 지표는 지난주보다 올랐나 떨어졌나 이것을 판단하는 지표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값이 마이너스 0.48%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최근에는 마이너스 0.1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등락률이 0을 통과할 때 그게 바닥인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보다 이제 오르네 하는 지점은 곧 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 금리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기준금리는 계속 올리기만 했잖아요. 아직 인하한 적 없잖아요. 네.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22년 10월이 정점입니다. 그리고 10월 정점 찍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까지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그리고 그밖에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등락률이 어쨌든 0을 향해 가고 있다. 아직 바닥은 아니지만 조만간 바닥을 찍고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판단케 해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0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가는 순간 그건 완전하게 이제 안정화됐다라는 신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0을 통과하면 이 부동산 시장은요. 네. 다른 시장하고 달리 특히 이제 주식 시장하고 달리 어제는 급등했다가 오늘은 또 하한가 찍었다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 부동산 시장만큼은 지속되는 성향이 있어요. 한번 상승하는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되고 예를 들면 2020년, 21년 상승기죠. 그리고 22년, 23년은 하락기죠. 이제 하락기를 이제 마감하고 플러스로 반등하는 구간이 조만간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구간이 제가 보기에는 23년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분기.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바로 또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하다가 조금 아껴두던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불황의 시대. 근데 앞에는 사실 물가가 안정세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댓글들로 무슨 안정세냐라고 맞아요. 반발 댓글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근데 안정세라고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황형 이제 소비라고 해서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요즘에 이제 옛날에 플렉스 이런 명품 그런 것도 사는 소비도 확 줄고 백화점 매출 같은 것도 많이 줄었다라고 좀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불황형 소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안정세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소비 영역은요. 이렇게 불황일 때, 경기 침체 국면일 때 우리가 무슨 소비를 줄일까요? 쌀 소비를 줄일까요? 쌀 소비는 줄일 수 없죠. 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필수재적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주는 품목이 있는데 그게 주로 내구재입니다. 자동차,
텔레비전, 가전제품 네. 그런 소비 품목이 크게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체 소비 규모가 줄어드는 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로 명품 소비. 이런 명품 것들이에요. 소비. 근데 명품 소비는 왜 줄어들까? 명품을 누가 살까요? 물론 서민들도 다 살 수 있겠지만 주로 명품 소비는 고자산가들이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22년, 23년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주가도 하향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결국 갖고 있던 자산의 규모가 쪼그라드니까 적극적으로 명품 소비를 즐길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그런 것들이 여실히 통계적으로도 반영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잠깐 이렇게 했던 이유가 네. 이제 확실히 더워지긴 했나 봅니다. 요즘에 이상기온 얘기 많이 하는데 확실히 우리 교수님 뵈니까 실내가 굉장히 더워서 네. 제가 약간 부채질을 해드렸는데 네. 별 효과 없죠? 효과 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효과가 있나요? 효과 좀 있습니다. 좀 더우시면 저희 좀 네. 종이 좀 주세요. 이렇게 좀 네. 하시면 부채질하면서. 덥기도 더운데 제가 좀 뛰어와가지고. 그러셨군요. 괜찮습니다. 네. 예. 하지만 지금 경제는 좀 서늘한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근데 짜장면 가격 7,000원, 삼겹살도 1인분에 2만 원, 상승에 상승을 거듭하는 외식 물가 원인은 그럼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외식 물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외식 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바로 이걸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무지 가격이 올라요. 김 가격이 올라요. 햄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김밥 가게 할머니께서는 김밥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올려야죠. 올려잡겠죠. 원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 메뉴판 가격은 자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자주 가시는 김밥집 있으세요? 있죠. 그럼 메뉴판 가격이 매일 바뀌나요? 매일 바뀌지는 않아요. 매일 안 바뀌어요. 네. 뭐 1년이면 2번 정도 바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메뉴판 가격을 고쳐 잡는 것은 김밥 가게 할머니 입장에서 굉장한 고심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가끔 올리는데 올려 잡을 때 손님이 다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고. 근데 김 가격 오르고 햄 가격 오르고 단무지 가격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가스비 오르고 다 오르는데 김밥 가격만 안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 잡는데 이렇게 여러 소비자들 혹은 우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다 마찬가지. 앞으로도 이런 고물가 기조가 계속 될 거야라는 생각. 그것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맞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고물가가 유지될 거야 생각하니까 메뉴판 가격을 올려잡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은 계속 외식 물가 비싸고 점심 가격 비싸고 그렇게 체감하실 수 네. 있겠죠. 작가님, 우리 휴지 조금 준비해 주시고, 네, 이거 하시면서 부채질 하시면서 예. 조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니까. 네, 유튜브니까. 얼른 좀 휴지 좀 넣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네. 예. 고물가 시대에 이제 맞춰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값싼 점심을 찾는 런치 플레이스가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체감되지 않는 이유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요. 그 이유는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겁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이 컵에 커피 한 잔이 담겨 있는데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어요. 네, 몇 퍼센트 오른 겁니까? 100%. 100%. 네, 그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요.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50% 올랐죠. 네, 그럼 1,000원씩 올랐는데 이 물가 상승률은 100%에서 50%로 50% 떨어졌죠.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네. 물가 상승률이 뭐 최근 들어서 3.7%까지 떨어졌을진 몰라도 물건의 가격은 여전히 3.7%나 전년 동월 대비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결국 물가 상승률은 나름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그 물건의 가격 자체는 떨어진 적이 없다.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한 채 3.7%나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통계가 조작됐거나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물가 상승률과 물가가 차이가 있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네. 네. 좀 울고 계신 건 아니죠? 온몸으로 물가 때문에. 저요. 네. 여러분들이 슬퍼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다 보니까 네. 같이 동감을 해드려야죠. 또 네. 선풍기까지 주셨어요. 최신식 선풍기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생방송 맞네요. 네. 예. 자, 녹화 다음 아닙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미국 국가 부도의 날. 요거 사실 부도의 날 물음표인 이유가
최근 미국이 디폴트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우선 그 파산 원인부터선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부채 한도를 결정해요. 누가 결정하냐면 의회에서 결정해요. 그러면 야당과 여당이 합의하에 부채 한도를 올려잡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올려잡다가 현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정부 들어서 부채 한도를 안 올리고 있는데 지금 한도가 31조 달러 정도 됩니다. 31조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20년 코로나19 또 전쟁 이후에 계속 경기 부양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을 막 지출했어요. 근데 재정을 지출하기 위해서 국가 부채를 계속 늘려나갔는데 거의 그 천장까지 다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도를 늘리거나 한도를 늘리기 위한 협의를 해야 돼. 누가? 야당과 여당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싸우고 있죠. 근데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한도를 조건 없이 올려달라. 역대 정부 내내 몇 차례씩 계속 올리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올려달라. 근데 이제 공화당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한도를 올릴 수는 있지만 조건을 달겠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세입도 별로 없는데 너무 과다 지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정 지출 계획을 조정하라. 조정하면 올려주겠다.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도 있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을 아껴 써라. 이렇게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런 야당과 여당 간에 대치된 상태. 그래서 부채 한도가 올려 잡히지 않는 이렇게 계속 장기간 지속되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합의를 못 이루고 부채 한도를 넘어서면 말 그대로 미국의 파산. 국가 부도 상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네. 해결될 것으로 좀 분위기가 그래도 흘러가죠. 네. 네. 미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한 번도 국가 부도 상황에 내몰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계 70억 인구가 설마 미국이 국가 부도 상황까지 가겠어? 가겠어. 네, 하는 생각인 겁니다. 만약에 국가 부도 될 거야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에 돈을 들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을 들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부도 상황에 내몰리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의를 볼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걸 이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디폴트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 네.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같은 것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말 그대로 지금 디폴트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지금 지점에 계속 불확실하게 느끼죠. 사람들이 리스크를 높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CDS 프리미엄이에요. 이 CDS 프리미엄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앵커님 운전하세요? 운전합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계시죠? 네. 근데 만약에 앵커님이 자주 사고를 내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올리죠, 보험. 보험료를 올려잡아야 네. 되겠죠. 왜냐하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금융기관이 이 돈을 빌려줄 투자자와 돈을 빌려받을 피투자자에게 자유롭게 투자하세요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뭐 할까요? 대신 보증을 서줘요. 보증을 쓴다는 얘기는 얘가 파산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투자해라 이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 그 위험을 누가 떠안겠다? 금융기관 내가 떠안아 줄 테니까 마음 놓고 투자해라. 대신 내가 위험을 떠안으니 나한테 수수료를 내라. 위험 부담. 근데 이 수수료가 바로 CDS 프리미엄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국가 부도 위험에 치닫고 있다 보니까 CDS 프리미엄이 역사상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올라갈 있습니다. 수밖에 없네. 이렇게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의 비중을 늘릴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 자본시장 또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계속 안 좋은 그런 자본시장의 흐름이 계속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미국이 뭐 디폴트 사태가 된 거는 없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은 어쨌든 해결될 것이면 그 과정이 예. 어떻게 야당과 여당이 뭘 주고받을지도 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표와 더불어서 교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댓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희가 사실 퀴즈를 냈었어야 되는데 퀴즈. 아까 물가 상승 관련해서 나올 때 제가 언급했던 요즘 신조어인데 직장인들이 점심이
점심값이 너무 올라서 좀 먹기 무섭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 그때 런치, 인플레이션 합쳐서 예. 런치 땡땡땡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자, 댓글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상용 남겨줘. 누구죠? 짰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교수님도 혹시 여기 뒤에 여기 뒤에 아니, 댓글 남긴다고 해서 반드시 당첨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 그렇긴 하죠. 이상용 남겨. 네, 맞습니다. 그냥 이상용이라고 부르시니까 네. 되게 친하신가 봐요. 네, 뒤에 친하- 님도 안 붙이고 씨도 예, 안 붙이는 예, 거 예, 보니까. 예. 자, 서경훈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뉴스를 통해 좋은 설명해 주신 자리가 만들어서 좋습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경제 어려운데 좀 재밌게 쉽게 풀어가기 위한 뉴스의 자리 감사하고요. 금리 내릴 때 아파트 또 떨어진다. 맞습니까? 금리 내릴 때 아파트 떨어진다.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오.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두 가지의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2020년 그 팬데믹 경제 위기 왔을 때, 이때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때는 경제가 야단이 나서 정말 말 그대로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해서 금리를 인하했어요. 이때는 금리를 갑자기 정례 회의가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긴급 소집 회의 열어서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하는 게 아니라 빅 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해요. 네. 이런 것은 소위 이런 국가 부도 상황이나 아니면 금융 파산이나 뭐 이런 몇 가지 시스템적 붕괴가 일어날 때, 경제 위기가 일어날 때, 그때는 대대적인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때는 어쩌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나 집값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불황 이런 것이 지속되다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 금리 인하하자. 이런 액션일 때 시나리오가 다릅니다. 그런 시나리오일 때는 금리 인하 자체가 호재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집값에 오히려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플러스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꿀잼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댓글 사이에서 이상용 씨 나오라고 정작 시청자분들끼리 안 보고 있나 봐요. 시청자분들이 이상용 씨 나오세요. 막 서로 찾고 계세요. 이상용 씨 나오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가장 강지영 앵커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라 좋아하지만 뉴스는 안 보시나 봐요. 저 보라고 했는데 안 남겼어요.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정답, 퀴즈 정답 발표하죠. 정답은요? 네, 런치플레이션. 런치플레이션입니다. 네. 정답자 우띠 히어로님 런치플레이션 맞추신 요 분께 저희 영화표와 오늘 김광석 교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넓은 스튜디오에 작고 소중한 선풍기에 저희 선풍기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네. 앞에부터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네. 뛰어와가지고. 네. 네. 심지어 중간에 이제 하다가 본인이 끄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네. 배터리가 나간 게 아닙니다. 네. 아키지아님이 미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공화당의 바이든 길들이기 중인 거죠. 뼈 있는 얘기예요. 네. 사실 서로 약간 이렇게 터깅하는 가운데 그렇죠. 서로 뭐 길들이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 한도를 계속 늘릴 수만 또 어쨌든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푸는 거예요. 경제 현안을. 왜냐하면 다음 재선을 위해서 누가 더 유리하게 하느냐. 그러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예산 집행을 덜 해야만, 그죠? 덜 해야만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맞아요. 덜 하게 만드는 거고 덜 하게 만들면 심지어 민주당이 바이든이 그동안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뭐 민주당 실패했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죠. 공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렇죠. 그런 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정치 이슈를 경제 이슈를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댓글 사이에서 이제 2011년에 디폴트 돼서 네. 뭐 연방 정부가 일주일간 뭐 월급 못 준 적 있다. 그때 네. 뭐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분께서는 디폴트가 된 건 아니고 디폴트 직전에 합의해서 부채 네. 한도를 늘렸지만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주가도 폭락했던 사태는 맞아요. 있었다라고 예. 고쳐주셨네요. 맞습니다. 후자가 맞죠? 예, 후자가 맞고요. 이 오.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부채 한도 협상을 이루었습니다. 이루면 아무 일도 없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도 한도 협상 했어요. 근데 이후에 미국 경제 안 좋네라고 판단하고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요. 그 등급이 강등되면 다른 말로 미국에 투자하지 마세요 이 뜻입니다. 그럼 주가가 무너지고 자산 가치도 무너지죠. 역시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재현될 수 있겠다라고 하나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이번 책에다가도 강조했던 그 문장이 있는데 문구가 있는데 그게 구축 효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도를 올린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에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서 빚을 늘려나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국채를 계속 더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다른 말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정작 뭐 부채를 떠안고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이렇게 부채를 떠안았는데 정작 기업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잖아요. 네.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회사채를 사겠습니까? 국채를 사겠습니까? 투자자들이 국채를 산단 말이에요. 그럼 정작 기업들은 자금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마치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한전에서 자꾸 한전채 발행하면 우리 회사채 사겠습니까? 한전채 사겠습니까? 전체 사죠. 그러니까 결국 민간 기업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요. 자금 마련이 어려우면 신규 투자 못 하죠. 일자리 줄어들죠. 경기 침체를 만들어요. 결국 정부가 경기 부양시키겠다고 부채를 더 많이 떠안으면 떠안을수록 오히려 민간 경제에 더 해를 줄 수 있다. 이게 구축 효과의 개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한도를 올려 잡아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경기 침체를 몰고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위험이 이제 어쨌든 해결되더라도 도사리고 있고 그 효과가 좀 여전히 네. 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짱구는 못 만져님이랑 꿀잼님 서로 되게 영양가 있는 댓글 남겨주셨기 때문에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또 다양한 매크로하고 또 마이크로한 경제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께 좀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